정치 톡톡 사이다 진행을 맡은 한수진입니다. 제21대 후반기 국회가 53일 만에 원구성을 완료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타결하면서 국회가 공백 사태 53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원구성 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총 18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정무, 교육, 과방, 문체, 산자, 복지, 환노, 국토, 여성, 예결, 농해 수위까지 11개를, 국민의힘은 운영, 법사, 국방, 외통, 정보, 행안, 기재위 등 7개를 맡기로 했습니다.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맡기로 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회 산적한 현안을 두고 여야 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상임위원회 쟁점 현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또 민생 현안을 해결할 입법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민주당이 11곳, 또 국민의힘이 7곳을 맡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인지 또 궁금한데요.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것은 이제 민주당의 주도로 20년 전에 우리 국회가 협치를 위해서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자 이런 이제 큰 협치의 전통을 사실 민주당이 만든 것이죠. 1당이 국회의장을 하면은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상임위는 의석수대로 그 비율을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갑자기 민주당의 의석이 180석 가까운 의석이 되자마자 그 원칙과 전통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이제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네. 그걸 다시 복원하겠다고 지난해 여름 이맘때쯤에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했는데 21대 국회 하반기 개원하면서 다시 그 문제가 또 진통이 돼가지고 네. 민주당이 그 법사위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여러 전제 조건을 많이 내걸면서 협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과 전통을 다시 복원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때문에 국회도 많은 비난을 사고 국회의원 세비는 왜 다 받아가느냐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협치의 원칙과 전통을 다시 되살렸고 지난 2, 3개월간의 공백을 빨리 메우기 위해서 더욱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민주당의 책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뭐 누구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에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저도 드릴 말씀이 없기야 하겠습니까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11대 7, 그 다음에 이제 정개특위, 사개특위 등등 해가지고 특별위원회 구성도 잘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구성이 좀 늦어진 것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무엇보다도 결산국회 전에 후반기 원구성이 된 것은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합의해서 원구성을 할 거였으면 왜 그렇게 늦어졌을까라는 이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조금 늦게 출발한 만큼 결산국회로부터 시작되는 이 정기국회 시즌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국민들께 내보이는 그렇죠. 그런 후반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원구성 협상 마지막까지 좀 진통을 겪었던 곳이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과방위 위원장 배분 문제였는데요. 결국 여야가 1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묘한 지점에서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행안위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상민 장관이 오셔가지고 31년 전에 폐지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로 내무부 치안본부를 없애가지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31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왔던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행안위가 이제 쟁점이 됐던 것이고 저는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서 물론 이제 1년씩 나눠 가지는 것으로 해가지고 원만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을 하면서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 되겠지만 이제 합의가 된 만큼 좀 국민들 시각에서 여러 가지 이 논쟁점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행정안전부는 사실은 그 여당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지방정부와의 협력 그리고 정부 직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실은 여당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당이 비록 우리가 없었다. 소수당이지만 당연한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경찰국 논란 때문에 여당에 좀 걱정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이것은 과거에 청와대가 하던 그 경찰 인사 업무 이것을 그렇다면은 헌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 갔던 것인데 이걸 이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에서 하면은 그것은 경찰 독립이고 헌법과 법의 체계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두어서 14만 경찰의 인사 문제라든가 경찰의 복지 문제를 관장하게 하는 것은 독립이 아니다라는 이런 지나친 의구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방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뒤처진 논란에 휩싸여 있지 않는가. 왜 민주당이 과방위에 집착하는가. 이제 사실은 우리 공영방송 체제에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만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강력한 힘이 우리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걸 좀 지켜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의 개혁과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에 지금 시대착오적인 권력 게임 같은 것을 방송국 내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공정성 문제, 보도의 양, 보도의 또 어떤 정확성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서 상당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역시도 하나하나 진실관계를 따져보면은 여야가 뭐 합의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좀 이미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일부 개정령안 8월 2일로 이미 공포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찰국 신설 위법이다. 또 이 개정안에 뭐 위법 여부를 좀 다퉈보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급전직하했죠.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간에서는 시행령 정부다. 또 지인 정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로만 정부를 구성하는 지인 정부. 또 법령을 바꿔가지고 정부 부처에 부서를 만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국회를 완전히 패싱하고서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시행령 정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시행령 정부라는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이것이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법을 고쳐야 될 것은 법을 고쳐서 하는 것이 정상국가겠죠. 꼼수를 쓰고 우회로를 만들어서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조직을 통해서 뭔가 국정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구시대적인 시도와 또는 절차와 과정을 위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지금 경찰국이나 또 인사검증단 이 문제는 과거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이라는 기구를 통해서요.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제 헌법에 따라서 행정각부가 그 소관 업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업무의 정상화, 관련 업무의 정상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데 이게 과거와 다른 관행을 이제 바꾸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민주화 이래로 경찰을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시켰던 것과 상충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일부의 우려와 또 걱정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로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내무부에서 경찰 인사와 예산 친한 정책을 관장을 합니다. 또 하나 핵심의 문제는 지금 경찰 인사가 너무 특정 대학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약으로 순경 출신, 일선에서 수고하신 순경 출신들도 경무관 이상을 20% 이상 맡도록 그렇게 인사 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시행령 정부라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 국회가 상위법으로 이 시행령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시행령에 심각한 정말 위임의 문제가 있고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바를 하게 되는 그런 시행령 정부라는 그런 걱정이 있다면은 국회가 곧바로 이 문제에 관련된 법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그런 걱정들도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도 아주 정밀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이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처럼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민주주의 요구 시위를 하면서 책상을 탁 치니까 윽 하고 죽는 그런 일이 없었죠. 왜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을 독립시켰냐면 그 박종철 열사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서 내무부의 치안본부가 독립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독립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는 길이다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어떤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지,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마치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가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저는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짧게 말씀을 짧게 좀 보태자고 말씀해 주시죠. 한다면은 네. 이제 바로 그런 걱정들을 사실 하는 겁니다.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경찰에 이제 모인 권한이라는 게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도 제한하면서 수사를 다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비대해진 이 경찰의 수사 기능을 어떻게 경찰의 기능을 누가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국회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함께 민주당과 살펴서 네. 국민들이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고 또 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청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가 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정해놨습니다. 네. 프로세스와 로드맵을 다 만들어놨는데 네.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을 느닷없이 경찰국을 강조하세요. 네. 만들어서 경찰을 장악하는 이상한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로드맵은 다 마련돼 있다. 그대로 하시면 된다. 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찰국이 사실상 지금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여전히 경찰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네. 여야 간의 간극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과방위로 좀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원회 이름이 상당히 길죠.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 지금 보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또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요. 상임위 의사 일정부터 원만하게 합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반쪽 회의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대로 계속 강대강대치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풀어야 될 문제는 방송 수신료 인상 문제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과방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걸 해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우리 과학방송 이게 사실은 지금 방송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과학, 정보, 통신 기술 이런 문제가 광범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은 기술 패권을 중심으로 세계가 지금 각축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국회가 좀 뒷받침되기 위해서라도 이 방송에 대한 너무 이 몰입 중심에 대한 이런 상임 운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는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송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노조를 둘러싼 치열한 어떤 이 내부의 갈등과 알력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점으로 여야가 좀 합의를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회의는 거부하시는 건가요? 그건 이제 시기가 지나면 적절한 의제를 해야죠. 여당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너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정권만 찾았지 국회에서는 소수당입니다. 아주 차가운 야당 시절보다 더 어려운 지금 상황이어서 어렵다. 민주당이 아주 선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민주당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행령 고쳐가지고 시행령 정부 만들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완전히 패싱이에요, 패싱. 그럴 리가 있습니까? 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좀 선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좀 하셨어요. 과방위를 강대강으로 놓고. 계속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계속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해관계가 막 첨예하게 대립하고 복잡하고 막 이 매듭을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심의위원장을 그만두라고 정치적으로 압박하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공영방송 예를 들면은 KBS, MBC, 뭐 연합뉴스 뭐 등등 해가지고 여기 사장들 지금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끌어내리려고 집권 여당이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보복하지 않으면 이 과방이 순리대로 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 순리대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집권 여당이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법적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 자꾸만 사퇴 압박하지 마라. 지금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게 사실 여야 간에 좀 약간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가 볼 때는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통신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에 전 정부의 국정 철학과 같이 하던 분이 그걸 다 하는 것이 옳으냐, 좀 개인적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 강요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강요를 해가지고 국무총리께서 KDI 원장 그만둬라 해가지고 KDI 원장 그만뒀습니다. 이게 좀 앞뒤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산자부 블랙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들 중도에 그만두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검찰을 동원을 해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심의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그만두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장은 그만두지 않으니까 감사원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출근 시간 어겼다는 이유로. 이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집권 여당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수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그만두고 나가라고 압박을 하고 있으니 저희 야당인 민주당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이 부분을 집권 여당이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이 문제는 머리를 맞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에 구분해야 될 게 임기와 지금 그 범법 사실이나 위법 사실 또는 그로 인한 국가적 손해를 끼치느냐 여부에 대한 문제는 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있는 범죄, 있는 범죄를 이제 그걸 우리가 억지로 덮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거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의 정책 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철학과 좀 다르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결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정부가 뭐 아무리 권력을 쥐었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누구를 탄핵하거나 누구를 쫓아낼 수는 없는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에도 좀 보겠습니다. 지난 1일에는 국방위 외통위의 전체 회의 열렸고요. 그리고 2일에는 정보위 전체 회의 열렸습니다. 이 세 곳의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지금 주요 현안들을 보면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있고요. 또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야 공방이 다시 재점화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여기에 대한 또 입장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문제를 지금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정권은 유한합니다. 늘 바뀌죠. 5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기도 하고 여당에서 여당으로 인물이 바뀌기도 합니다. 정권은 유한한 것이죠. 반면에 정부는 무한합니다. 정권이 바뀌든가 말든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 조직, 정부 조직은 무한합니다. 정권이 바뀌든 상관없이 특히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일관된 자세와 태도, 원칙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부죠.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일관된 원칙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다음에 지금 북한 16명을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북한 어민이 아닙니다. 네. 흉악범이죠. 근데 이 두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관계 팩트가 새로 드러나거나 또는 숨겼던 어떤 것이 새로 드러나거나 완전히 바뀐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뀌어 가지고 완전히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통일부가 그랬고 외교부가 그랬고 해양경찰청이 그랬고 국방부가 그랬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어 엎듯이 이렇게 막 바뀌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측면에서 좀 정신을 좀 제대로 차리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주당이 과도한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안 자체는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에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한테 정부가
월북자라는 이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엄청난 죽은 것을 벗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 호소에 나섰고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것들 풀어줄 절차가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은 당시에도 자꾸 급한 결정이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침묵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가족들을. 네. 특히 월북자로 그 낙인 찍힌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누명을 벗기 위한 것이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고 그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이것은 그 북한 그 문제는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 보니까 과거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어선을 타서 검사했던 그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보니까 그런 뭐 혈흔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든가 또 당시에 그 갑작스레 그게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 또 하나는 이게 좀 국제인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유엔의 경우는 고문이 자행되는 국가, 그쪽으로는 송환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환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탈북의 진정성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사실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국제적인 송환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했으면은 정말 남북 관계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도 분명히 보여주고 하는 사안을 너무 조급하게 무슨 이유에선가 이렇게 풀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지금 국제인권단체에서 그 행위 자체가 국제가 중한 인권조약에 위배된다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꾸 이걸 너무 정치화해서 지금 현 정부가 과도한 뭐 보복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사실관계는 달라진 점이 없다라는 지금 전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최 의원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보시는 사실관계 거예요.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다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더 말씀하시는 드러나고 것 있는. 그리고 아까 새 공무원 사건은 억울한 누명을 벗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답변해야 될 업무가 있고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건 관련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기록들, 그 진실들이 무엇이었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려면 합참이라든지 국정원이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SI 자료를 공개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법사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법사위가 상당히 좀 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 입법 과정 자체가 참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후반기 법사위 어떻게 진행될지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로는 좀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세요? 각 상임위에서는 또 각 상임위별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헌법 체계라든가 법 체계와 다른 법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법사위가 전체 국가 체계 또 헌법 체계에 따라서 한 번 더 심사해보는 그 본인의 업무가 있습니다. 예. 지금 법사위는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는 이른바 그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검수완박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큰 쟁점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또 사개특위에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동수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근차근 논의하다 보면은 진행될 것 같고 법사위도 그런 큰 어떤 균형과 그 차원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법사위가 굉장히 뜨거운 상임이었는데 이제 좀 톤다운 시키고 좀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려면 시행령 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가 제대로 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주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 참사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사 참사의 진원지, 인사검증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법무부입니다. 인사검증 제대로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검증을 한다면 우리 법사위가 톤 다운 돼가지고 이렇게 핫한 상임위가 아니고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임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원구성 마무리하면서요. 3개 특위도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법개혁 특위, 정치개혁 특위, 그리고 연금개혁 특위. 자, 이 중에서도 연금개혁 특위 정말 해낼 수 있을까? 또 기대와 우려가 가장 많이 좀 걸려있는 그런 특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는데요.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논의되는 게 7년 만의 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 7년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매 시기, 매 계기마다 사실은 논쟁이 좀 됐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근데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은 개혁이라는 것은 늘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항을 극복을 하는 가장 유일한 것은 국민 지지입니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이 개혁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할 때 이 저항의 파고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신뢰의 상당 부분을 지금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 기득권의 어떤 저항을 뚫고서 이 연금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빨리 연금 개혁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일의 순서에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제출이 된다면 정말로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도 책임감을 가지고 네. 연금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전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심각성의 문제는 2057년이면은 연금이 고갈됩니다. 즉 30년쯤 뒤죠. 우리 다음 세대는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연금을 넣습니다. 네. 근데 본인들이 정말 연금을 타야 될 시기에는 연금이 한 푼도 없는 예고된 재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지금 여야가 힘을 합쳐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가 이 문제를 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비극에 처하지 않도록 예.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서 그러면 연금의 재정 구조는 어떻게 확충할 것이고 연금의 지출 구조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은 우리 노후연금이라든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현실성도 다시 따져보고 네. 또 실제로 연금이 부실하게 또는 불경하게 지출되고 있지는 않는지도 따져보고 또 무엇보다 연금 기반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을 함께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이 예고된 재난을 피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꼭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21대 후반기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쟁점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사이다 큐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이 좋은 제도가 지금 시한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국회가 53일 만에 원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루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연금 재정 안정 및 4대 공적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서 연금 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달 세금처럼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나중에 다시 이만큼 받을 수는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40년 가입 기간 시 기준생의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평균 소득의 40%는 매달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좋은 제도가 지금 시한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은 0.8명인데 그에 비해서 고령층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계속 줘야 되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는 적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 2057년에는 기금이 바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당장 저 같은 30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내가 돈만 내고 받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 지급액도 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연금 지급액이 3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 재정 문제가 늘어나는 게 당연한 현 상황이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지만 아직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에 비어있는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올라가면 내가 받는 보험금도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또 보험료를 올리면 얼마나 올려야 될까요? 현재 보험료율은 23년째 9%에 묶여 있는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보험료율이 높습니다. 보험료율을 12%에서 13% 인상한 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령액을 낮추거나 수령 시기를 늦추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험료율만 높이고 연금 수급액이 그대로일 경우 과연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투자 가치 없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 세계 각국에서 연금 개혁을 하려다가 국민 반발에 정권이 흔들렸던 사례가 꽤 많습니다. 독일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로마노 프로디 전 이탈리아 총리,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 등이 모두 연금 개혁에 손을 댔다가 중도 낙마하거나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한 사례입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연금 개편안 세부 계획을 발표를 하자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고요. 브라질에서도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자 노동계와 좌파 정당, 사회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금 개혁은 코끼리 옮기기다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으로서는 실행하기에 많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무자르듯 단번에 끝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감세입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종부세 완화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의 세제 개편 취지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늘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것을 두고 소수의 대기업만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시각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정책이 국회 통과로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발표된 새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아주 전방위적인 개편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분명히 이제 기업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 경제를 살리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부자 감세다 이런 비판이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도 좀 부재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적어도 한 5년, 길게는 10년 정도 보면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정부가 아니고 큰 정부의 시대가 도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큰 정부를 하려고 하면 확장적 재정 정책이 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큰 정부로 가고 있는데 예산은 국가의 재정 정책은 말하자면 이 긴축 재정을 하겠다.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생기니까 봉급 생활자들, 임금 노동자들 소득세는 손톱만큼 깎아줘가지고 법인세를 많이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잠재우려고 하고 또 국가 균형 발전 예산으로 쓰였던 종부세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다주택, 투기 세력들에게 세제 개편의
혜택이 전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고 민생 안정을 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역효과가 예상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법률안들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치열한 논쟁이 예상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세를 너무 많이 깎아준 게 아니냐 하는 지금 우려도 하셨고요. 근데 그게 국제 현실이라도 국내 현실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법인세가 제일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또 선진국 중에서는 법인세 높거든요. 자, 지금 우리 삼성, 현대, SK가 미국 가면은 미국 정부에서 뭘 합니까? 법인세 깎아줍니다. 그리고 토지 막 공짜로 주고 다른 인프라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주요 기업을 자기 나라로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법인세 같은 것이고 다른 자원 제공이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한번 말씀하셨고 전부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한테는 법인세를 좀 깎아주자. 지역에 투자하니까. 왜냐하면 전부 수도권 집중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 그 직원들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안 내려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도 소득세를 좀 할인을 해주자. 법인세라든가 이런 혜택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게 국제적 현실이고 국내적 현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주장과 아주 유사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 폴 크루그만이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유명한 그 대학 교수죠. 미국 대학 교수죠. 이분이 최근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나는 큰 정부를 해서 돈을 막 풀어도 인플레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빅스텝이라고 하는 자이언 스텝이라는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 부분을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칼럼으로 사과를 실었는데 지금 이게 큰 정부를 하면 좋죠. 그러나 큰 정부라는 거 빚은 폐해가 오히려 물가 인상을 부르고 또 실제로는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양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이라든가 우리 정부는 지출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출을 구조조정을 정확하게 하자. 그리고 그 세율이라는 것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니까 투자가 늘어서 더 많은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면 그 세원이 다 착징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정부가 불효불급한 예산은 좀 미뤄 나가면서 그런 이제 재정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부자 감세라는 이건 참 좀 지나친 것이 실제로 우리 부자라 그러면 연봉 한 8,800만 원 이상쯤부터 봐야겠죠. 그 부분들은 세율을 안 깎아줬습니다. 오히려 지금 1,500만 원, 1,400만 원 이하 또 5천만 원 이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과표 구간을 이렇게 늘려주고 함으로써 자연히 세부담을 줄여줬고 이것은 물가가 많이 오르고 했는데 실제로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 부담을 조금 줄여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정부의 소득세 개편 방안을 보게 되면 지금 과표 구간 3천만 원에서 7,800만 원 사이에 버는 이분들이 지금 이제 소득세를 인하를 하게 되면 연간 18만 원 정도 낮아지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2,7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버는 봉급 생활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8만 원 줄어듭니다. 8만 원. 8만 원. 예. 아니 8만 원, 18만 원 깎아주고 무슨 민생 안정이고 뭐 봉급 생활자들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부자 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득세는 이런 식으로 깎아주면서 법인세 예로 들면 있잖아요. 과표 3천억 원이 넘는 최고 세율 대상이 기업이 한 103곳 정도 됩니다. 이건 전체 우리나라 법인 기업들 중에 0.01%인데 이 103개의 초대기업, 이 초대기업이 무려 4조 1천억이나 세금을 깎아줍니다. 전체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세수 감소가 한 13조 되는데 이 103개 초대기업이 무려 4조 원 이상의 감세 효과를 얻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부세만 하더라도 이 종부세를 사실은 걷어가지고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국가균형 발전 예산으로 썼거든요. 근데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게 말하자면 종부세를 왕창 깎아주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전체 종부세를 내는 국민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한 10% 정도 되는데 3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또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세금을 왕창 깎아줍니다. 부동산 두 채 공시가격이 30억 좀 되는 걸로 예로 들면 네. 공시가격이 30억이면 실거래가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70억 정도 된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올해 종부세를 7천만 원 내게 돼 있는데 네.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안에 따르면은 7천만 원이 1,4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종부세 중과세를 이런 식으로 유예를 하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효과가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세로서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사람들에게는 세율을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을 보호를 하고 다만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과세는 좀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완전히 다주택자들 뭐 이런 분들을 지금 보호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국민이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선뜻 동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투기를 잡고 또 세수 기반을 늘린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차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건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또 하나 이제 종부세 문제, 다가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그 소득의 크기만큼 이제 딱 과세되는 것이 정당하겠죠. 그러나 네. 지금 서울의 강남의 집 한 채가 세 채보다 더 많은 이제 그 소득의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거기는 1가구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고 이 3가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혹한 지금 이 세율이 한 7%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를 17년간 내면은 집이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분들이 투기고 이 투기 세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응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으로는 아마 이게 주택 공급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한동안 문재인 정부에도 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이 부분들에게 일정한 지위를 또 보장해 준 적도 있습니다. 똘똘한 집 한 채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다주택 가구를 막 하다 보니까 강남에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사실 뭐 지난 정부에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그 한 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똘똘한 한 채라는 현상을 불러가지고 강남 집값 폭등을 불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다주택 중과세라고 하지 말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그 합산을 하자. 그 집값 상승 효과를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 똘똘한 집 한 채가 불렀던 그 문제는 딜레마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영향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다주택 중과세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똘똘한 한 채든 다주택이든 그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윤석열 정부나 우리 당이 일부러 특정 세력을 두둔할 이유도 없고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잡아야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네, 더 드리면 선생님. 미국이나 서구 유럽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기업이 엄청난 돈을 번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진단 키트 팔아가지고 100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을 단 2년 만에 번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초과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게끔 만드는 이런 흐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말하자면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면 누가 수긍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빵꾸가 나는 세금은 어디서 그걸 충당을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신자유주의 정책 이걸 통해 가지고 세금 깎아줘 봤더니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거나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이미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 그러한 정책을 지금 재탕삼탕하겠다. 지금 이런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근데 대기업에 지금 감세를 해주면은 이제 내부 유보를 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내부 유보는 사실 투자를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자리는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기업들이 만듭니다. 창의적인 기업들 또 뭐 여러 가지 창의적인 투자로 만드는 것인데 이 유보금을 유보로 쌓아주는 이유는 투자할 만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빨리 그 투자 환경을 높여주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에 투자를 하면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유보가 많으면 R&D를 또 더 할 수도 있게 되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이제 주주들에게 그 배당을 할 수가 있게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법인세도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그 혜택을 늘렸습니다. 근데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특례시효 10% 적용 범위를 기존에 2억 원에서 5억 원을 대폭 늘렸거든요. 이 부분들에도 투자를 해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는 그래서 기업이 중견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가 우리 국가 경제 우리 일자리에 큰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무너진 국민의 삶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런 취약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근근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걸 상환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부실 대출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이분들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정부 재정은 어디서 그럼 돈이 납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정책 가운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적으로 입장을 정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들이 한 18가지나 된다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원안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하는 점도 좀 그래서 궁금한데요. 어제 사실 우리 며칠 전 국회에서 이제 일부 부분은 여야가 법사위에서 논의도 해서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켰는데 또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이 일면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것이 조금 그 균형 관계라든가 그 사실과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서 지금 대규모 세수 감초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제 감소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정부가 정확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불효불급한 것을 미룬다거나 또는 새롭게 지출 구조를 조정해서 이루어야 될 문제고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차환 대출해 주는 것을 9월 달에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또 팬데믹이 다시 위기에 또 그런 아른거리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차환 대출에 그 한도 같은 것을 좀 조정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 새로운 위기에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좀 여력을 확보하자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의원님? 국회에 올라왔을 때 과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뭐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데요. 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네.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또 야당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 이 기본적인 철학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기재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세수가 13조 원이 줄거든요. 그럼 13조. 그럼 이 13조 이 나라 살림살이를 어디선가 줄여야 되는데 어디서 줄일 겁니까? 지출 구조 조정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만만한 지출 구조 조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해진 국민들의 삶을 정부가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행대로 걷어가지고 무너진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 귀중한 세금을 법인세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정부가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려운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를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된 법률안을 개정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답할 거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답이 나올지 저희도 참 궁금해지네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주요 현안 그리고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영두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톡톡 사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국회 방송의 특성을 살려서 국회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려고 합니다. 차별화된 정치 토크 프로그램 정치톡톡 사이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